요즘 에이드리안 포티의 책들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에이드리안 포티는 발렛 건축학교에서 아주 오랫동안 건축 역사와 비평을 가르친 교수인데요. 에이드리안 포티가 라이너 베넘에게서 건축을 배웠는데 그 베넘이 건축 비평에 관한 아주 중요한 태도를 본인에게 가르쳐줬다고 회고합니다. 가보지 않은 건축을 비평하지 말 것. 물론 이 말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가보지 않은 건축물을 사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베니스에 직접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작품을 비평할 수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온당하지 않죠? 제가 관심 있는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가보지 않았다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특히 제 베니스 비엔날레 작업, 나무의 시간은 그렇습니다. 그림자에 관한 작업인데 그림자를 본 적이 없다. 바람에 관한 작업인데 바람을 느껴본 적이 없다. 한국관과 그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시간에 관한 작업인데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 무지성 벤치에 앉아서 그 나무를 직접 관찰하고 그 주변을 둘러보라고 만든 작업인데 그 벤치에 앉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 작업이 지극히 1차원적이고 그래서 비평할 가치도 없다고 말한다면 그때는 조금 애매해지죠. 그것이 작품의 한계인 것인지 비평의 한계인 것인지. 흥미로운 것은 비평자 자신도 자신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이미지나 글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 사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험까지 판단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나서 이미지나 글만으로 작품이 충분히 설득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작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문제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건축가의 이미지나 글을 통해서 이 작품, 이 전시 형편없고 비평할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가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마저도 건축가가 본인의 작업을 글과 이미지로 충분히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축가의 잘못이라는 점이죠. 그 잘못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이죠. 여기서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어쩌면 작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미지로 전달될 수 없는 것을 이미지에서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저는 발렛 건축학교의 제인 랜들이 쓴 사이트 라이팅이라는 책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부분은 현장에 가야 된다 아니다,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건축 비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랜들에게 건축 비평가는 단순히 작품 바깥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그 작품을, 그 대상을 내려다보면서 판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랜들이 말하는 건축 비평가는 건축가 역시 그 건축가가 제안하는 그 장소, 건축 어딘가에 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서 있었는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비평가는 새롭게 건축가가 만든 그 장소와 건축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건축가가 만든 장소 또는 건축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고정된 배경이 아니고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비평가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비평가는 건축가의 그 장소, 건축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인 랜들은요. 그렇다면 건축 비평에서 꽤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어요. 과연 비평가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어디에 서 있었나요? 자르디니의 한국관에 있었나요?
그 주변에 100년 된 나무 아래에 있었나요? 나무가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보았는가요?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느꼈나요? 무지성 벤치를 이끌고 한국관 구석구석을 움직이면서 그 주변 풍경을 바라봤나요? 또는 무지성 벤치를 함께 공유했던 또 다른 관람객과 어떤 시간을 보냈나요? 아니면 유튜브 앞에 앉아 있었나요? 유튜브 앞에 앉아 있었다는 그 사실이 문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둘이 같은 사이트가 될 수 없다는 점이죠.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인식하는 점입니다.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자신의 위치를 지운 채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험까지 판정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화면으로 건축 작업을 보는 순간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바람도 사라지고 그림자가 움직임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벤치기를 움직이며 함께 보낸 시간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벤치 하나만 남죠. 그리고 나서 질문합니다. 이 벤치는 충분히 지적인가? 어쩌면 문제는 벤치가 충분히 지적이다, 아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비평의 과정에서 건축가나 전시를 기획한 사람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장소가, 그 사이트가 벤치라는 오브제로 축소된 것은 아닐까요? 건축 비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요즘 건축 비평 또한 어떻게 소비되는지 흥미롭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건축 공모전 심사를 비평하는 건축 콘텐츠들을 보게 됩니다. 공모전 심사 자체를 비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모전을 그런 방식으로 비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공모전 제출하는 애초에 이미지나 도면, 다이어그램이나 텍스트를 통해서 건축가의 아이디어를 전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 기준 안에서 어떻게 보면 화면 안에서 화면을 통해서 이미지나 개념을 분석하고 또 형태와 프로그램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건축가의 아이디어가 설득력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공모전 심사라는 매체의 조건이니까요. 그런데 지어진 건축을 비평할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특히 나무의 시간처럼 건축과 자연이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빛과 바람, 그림자, 움직임,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작품의 일부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평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조금은 하게 됐어요. 혹시 공모전 심사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건축을 평가해왔고 비평해왔는데 혹시 그런 방식으로 지어진 건축, 만들어진 전시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실제 건축에는 하나가 더 필요하죠. 경험. 직접 가봐야 되고 걸어봐야 되고 앉아봐야 되고 화면 안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만날 준비도 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화면으로, 이미지로, 도면으로, 텍스트로만 봐왔던 어떤 건축 작품을,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실제 가서 경험했을 때 완전히 다른 어떤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이미지, 텍스트를 비평하는 것과 실제로 만들어진 장소, 건축을 비평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고 둘 다 필요하지만 이 둘이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전을 비평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잘 이야기해야 될 텐데, 공모전을 비평하는 시선과 지어진 건축을 비평하는 시선이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건축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장소는 사라지고 오브제만 남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2025년 베니스 비엔날레 전체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총감독 카를로 라티가 내건 주제는 Intelligence, Natural, Artificial,
컬렉티브라는 주제였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후위기, 인공지능, 새로운 기술과 생태적 변화 앞에서 건축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건축이 어떻게 새로운 지성,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지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야심찬 전시였습니다. 근데 카를로 라티가 큐레이팅한 아르세날레에 가보면 조금 정말 이상한 풍경들을 보게 되죠. AI 나오고 로봇 나오고 바이오 소재 나오고 3D 프린팅 나오고 수많은 프로토타입들이 마치 미래를 해결할 것처럼 막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디언의 올리브 와인라이트가 이 전시를 정말 브루탈하게 잔인하게 비평합니다. A school science fair on steroids. 고등학교 과학박람회를 엄청나게 부풀려 놓은 것 같은 전시였다는 혹평인 것이죠. 저 실제로 제가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할 때 올리 와인라이트가 구석구석 한국관 국가관들을 발로 걸어 다니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많은 프로젝트와 기술적 실험이 쏟아지면서 미래에 대한 전시가 오히려 과잉된 박람회처럼 보였다는 비판이었는데요. 저는 일견 올리 와인라이트의 이 비평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저는 카를로 라티 전시가 성공적이다 아니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시 뒤에 건축가들이 건축의 사회가 늘 언제나 어떻게 미래를 대왔느냐에 대한 익숙한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미래는 늘 새로울 수 있고 건축가는 그것을 예측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건축가가 미래를 청사진을 제안할 수 있다는 생상. 어떻게 보면 그게 극도로 반영된 것이 라티의 큐레이션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반대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래를 정말 건축가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20세기를 통해 봤는데 한국관 전시 두꺼바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바라봤다는 생각을 해요.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지난 30년을 다시 돌아보는 것, 이미 존재해왔던 건축을 다시 읽어보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제 작업 나무의 시간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관람객들과 함께 보고자 했던 것은 한국관과 그 주변의 관계들, 그 주변 나무들로 대변되는 자연과 한국관이 만들어온 30년 동안의 관계였습니다. 자르디니의 다른 수많은 서유럽의 국가관들은 20세기 건축 원리들이 담겨있는 기념비였습니다. 하나의 완결된 건축으로 서 있고 한 국가를 대표하는 기념비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과는 조금 달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가장 늦게 들어온 국가관이었고 그러면서도 남아있던 아주 짜투리 빈 땅에 이미 존재하던 나무를 피해서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핸디캡 때문에 한국과는 늘 전시하기 어려운 공간이고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초라하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관이 갖고 있는 그 주변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건축의 시선으로 본다면 지극히 불완전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한국관이 갖고 있는 불완전함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 시선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무가 있고 그 사이에 건축이 있습니다. 건축이 먼저 존재하고 주변에 자연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해왔던 나무와 땅의 시간 속에 한국관이라는 건축이 끼어들어와 30년이라는 관계를 맺어왔던 것이죠. 카를로 라티의 전시와 한국관의 차이를 아주 단순히 이야기한다면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제안하려는 것과
이미 존재하는 것 안에서 미래의 힌트를 찾아보려는 것. 한국관 전시는 그 후자에 조금 더 가까웠던 것은 아닐까. 다시 제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무의 시간이라는 작업, 나무를 봐, 나무를 느껴, 나무의 소리를 들어. 그걸로 충분해?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정말 충분해. 그것만이라도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어요.